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과 통화했다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면에 단독 보도하고 있는 건데 왜 유동규 씨는 압수수색한 당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소위 그 정 실장과 통화를 했을까? 어떤 대화를 했을까? 이 통화 후 유동규는 휴대전화를 집어던집니다. 잠시 후에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동규는 왜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인 이 후보의 측근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검찰과 경찰도 이 통화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진입을 막고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졌는데 그 전에 통화가 이루어졌다. 김만배 씨는 한편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대장동 공모를 진행했다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지만 늦은 밤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 세 사람의 신병을 검찰은 확보한 셈입니다. 구속이 된 겁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두고 말고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김부겸 총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머니 뒤지면 돈이 막 나오냐. 주머니에서 막 돈이 나오나. 당장에 재정 여력이 없다라고 김부겸 총리가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가 부채 비율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하게 이재명 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고관지기들이 정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투표율이 61%를 넘어서면서 연일 신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바로 발표됩니다. 최종 결과 내일 누가 웃게 될까요? 윤석열 후보일까요? 홍준표 후보일까요?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분위기 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가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성남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현 사장이 이거 배임 맞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 사장, 황 사장이죠. 전 사장도 떳떳하면 특검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현직 사장 모두가 이 배임 범죄가 있다,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리틀 노무현 돌직구쇼의 강철부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전재수 의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했었던 출연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와대에 입성할 자가 누구냐? 대선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자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뜨거운 이슈들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주제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압수수색하는 당일 검찰이 못 들어오게 문 진입을 막고서 누구와 통화했을까? 앞서서 원희룡 후보는 제보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통화했다. 그것도 2시간이나 통화했다더라. 라고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 취재한 결과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압수수색 당일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단독 보도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유동규 본부장은 압수수색하는 당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과 통화를 했을까?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발언들을 수차례 해왔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이 보도대로라면 유동규, 측근이 아닌 유동규의 압수수색하는 당일까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 유동규와 전화통화를 한 셈이 됩니다. 지난 9일 유동규 자택 압수수색 때 검찰의 진입을 막고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내던졌는데 검찰이 통화 내역, 통화 이력 조회해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일 압수수색 전 정진상과 통화를 했다. 자, 이 2시간 통화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2시간 통화를 했다라고 폭로한 바 있는데 정확한 시간이 정말 2시간인지 여부는 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진상 실장이 누구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현재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의 부실장,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야당은 국감에서 우동규 좌진상을 주장한 바도 있었는데 야당 주장대로라면 좌우 두 측근이 통화를 한 셈이 됩니다.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부터 좀 먼저 들어볼 텐데 원희룡 후보가 최근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이재명 복심과 2시간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그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유동규가 핸드폰 던지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토사구팽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유동규는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과연 내가 주군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재명의 뜻을 정확히 중간 연결을 하고 달랠 수 있는 사람만이 통화 대상이었겠죠. 복심이면서 유동규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 여기에서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압수수색하는 유동규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그 압수수색 순간에 전화를 한 사람.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왜 전화했을까? 무슨 얘기했을까? 무슨 사이일까? 궁금증이 파생되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 때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정보를 하나 은연중에 꺼내듭니다.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일 약 먹고 극단 선택을 하려 했다더라 라는 정보입니다. 이거를 이재명 후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받아서 알게 됐던 걸까요? 아직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데 문득 이 대목이 궁금해집니다. 들어보시죠. 압수수색될 때 또는 체포될 때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뭐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 통화 안 하셨다 그러셨죠?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들어보니까 약을 먹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명 후보가 누구에게 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는가라는 정보를 들었을까에 대해서 이 후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부인했습니다.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오늘 동아일보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통화를 한 겁니까?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나서 통화를 한 겁니까?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유동규 씨가 통화를 한 겁니까? 얼마나 통화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정진상 당시에 이제 경기도 실장이었겠죠.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나의 측근이다라고 얘기했던 정진상 전 실장하고 통화한 건 아마도 지난 9월 29일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이미 통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에 통화했다. 그렇죠. 전에 통화가 돼서 압수수색 들어올 때도 한 40분간의 검찰과 대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못 들어오게 막았었는데 그동안 계속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던지고 나서 검찰에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휴대전화 포렌식 할 필요도 없이 통신사에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검찰은 이미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정진상 실장이 통화를 했으면 당연히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겠죠. 뭐 너무나 당연하게 추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거기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들은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했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극단 선택을 하려고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들었다면 그리고 나서 그것을
9월 29일 날 들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20일 날 저 사실 공개했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구한테 보고를 받을 기억나지 않는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 실장이 유동규 씨랑 통화를 한 것 자체가 문제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정 실장이 그것을 이재명 후보에 보고한 것도 뭐 문제다, 그 자체가 뭐 범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문제죠. 그것은 뭐 전재수 의원님께 늘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게 위증이 되려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뭐 위증으로 의결해서 고발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정 실장과 유동규 씨가 통화한 거와 또 다른 문제가 다른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박성매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그 검찰 확보 못한 거냐, 확보 안 한 거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쨌든 경찰이 CCTV 확인해서 확보했고 휴대전화가 낙하하는 장면을 담은 CCTV를 저희 채널A가 입수해서 단독 보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은 건데 자,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과 통화했다. 요거를 경찰이나 검찰은 이거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아마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보다는 통신사의 송수신 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송수신 내역 확인을 통해서는 통화 내용 자체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했다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그 내용과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시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보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예. 당혹스러우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거나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게 된 것인지 문의를 하는 것, 이는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과 통화하다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하는 데 불과한 것인지 예. 아니면 대다수의 시간을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하게 된 것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잖아요. 통화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통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 통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거의 통화를 하지 않는데 정진상 부실장과만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통화를 한다는 것은 이 사안에서 나를 구제해 줄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답변을 듣기 원했다는 상당한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통화 시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통화를 했는지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뿐이지 이를 고리로 추가적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하나 남은 거예요. 전화 통화하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 무슨 얘기를 했냐, 관건 요거 하나 남았는데 아직 그게 이제 암흑의 영역입니다. 뭐 다양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과 정말 몇 년간 통화 안 하다가 실장님 잘 계셨죠? 5년 만입니다. 저 유동규입니다. 제가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데요.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했을까? 아니면 정진상 실장이 전화 걸어서 그냥 단순히 안부 전화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로 가까운 사이라서 매번 통화하고 논의했는 사이였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두 분께 묻겠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먼저 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수많은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산하 직원들이 모두 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과 통화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요, 당연하죠. 무슨 내용의 대화가 오갔을까요? 일단은 그 통화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고요.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 보면 오늘 우리 2021년 있잖아요. 근데 그 대장동에 그 썩은 밥이 막 익을 때는 훨씬 이 이전이에요. 심지어 2015년 전 이전.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지사실의 정책실장으로 있던 때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다음 유동규 본부장은 이미 경기 관광공사 사장을 하고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 훨씬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왜 굳이 정진상 당시 실장하고 통화를 했을까? 저는 정진상 실장이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 유동규 씨하고 이 대장동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다면 이 안에서 내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도와줘. 내지는 혹은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부를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해야 될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이 지금 그 던졌다는 휴대폰을 유동규 씨가 개통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한 맞아요. 1, 2주. 그러면 통화를 거의 안 해왔고 교류를 하지 않았었던 그 바쁜 정진상 정책실장이 그 아침에 이른 시간에 모르는 전화가 떴는데 받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럼 핸드폰을 새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정진상 실장과 최소한 전화번호에 대해서 유동규 씨 내가 새로 바꾼 전화번호야 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교신이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럼 당일날 통화 말고 이 이전에도 뭔가 접촉과 통화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경찰과 검찰이 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를 여태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두 번째니까 이재명 후보도 밝혀야 되고 검찰과 경찰도 예. 왜 이 건에 대해서 여지껏 있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조금 전에 정진상 실장 입장 나왔어요. 통화한 상대자 이재명 후보의 측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와 달라서 확인차 전화를 했다. 확인차 전화가 이루어졌다.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숨기지 말고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차원의 대화뿐이었다. 그럼 이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평소 알고 있었던 유동규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수많은 산하 직원 중에 한 명과 이게 거리 끊긴 게 아니라 정진상 실장과는 적어도 평소에도 자주자주 통화를 하고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라는 얘기가 유추가 될 것 같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진상 실장에 왜 유동규가 정 실장과 통화하고 나서 휴대전화를 은닉했을까, 집어 던졌을까 하는 부분은 추가로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아침 이제 동아일보 보도 아닙니까? 예. 동아일보 보도가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적절한 대응이다.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것은 굉장히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통화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닌가. 통화를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성남시장을 하면서 성남시장을 재선을 하면서 정진상 부실장은 정책실장으로 그 8년간 성남시에 있었고, 그리고 유동규 씨와의 관계도 이전부터 쭉 알던 사이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 씨와의 관계 등등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통화할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질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점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또는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화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뭐 통화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이 생각이 들고, 예. 다만 그 통화 내용 중에 예를 들면은 범죄 혐의를 입을 맞춘다든지 또 뭐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저 정진상 씨의 이제 해명이 나왔는데 저는 저 해명은 굉장히 잘했다, 굉장히 발빠른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추가 수사가 있을 것이고 신병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화 내용에 대한 무슨 뭐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밝혀질 거다. 네.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의 얘기대로라면 유동규 씨가 통화 이후에 왜 휴대전화를 던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리겠고요. 정진상 실장의 이야기대로라면 굉장히 그냥 뭐 범죄 혐의에 대한 입맞춤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얘기, 어찌 보면 바람직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건데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는 거고, 그럼 정진상 실장에게서 유동규에 대한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큰데 왜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유동규와 정진상의 통화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듯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듯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전지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통화할 수 있지요. 지금 정진상 부실장도 통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녹취록이 당시에 막 공개가 됐었죠. 녹취록을 보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걸 보니까 유동규 씨가 뭐 뇌물을 받고 그다음에 뭐 민간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진상 부실장의 생각은 내가 알던 평소의 유동규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필요했다. 이 말만 따지면 먼저 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진상 실장이. 그러니까 먼저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씨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사실 그 전화 자체를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정진상 실장 만약 보고를 받았다면 그것을 왜 정 실장한테 보고 받았다라고 얘기를 못했을까요?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 그건 어쨌든 이건 위증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 정진상 실장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녹취록상의 유동규 씨가 자기가 알던 사람과 다르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도 내가 유동규한테 속았다. 지금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진상 씨한테 물어봤겠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당연히 했겠죠. 예. 왜냐하면 그것이 정진상 실장의 이상해서 전화를 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자체가 궁금했겠죠. 진짜 이 녹취록이 맞는 건지. 그럼 당연히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왜 숨기려고 하는지가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생각하고 다시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고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정진상 유동규와의 통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고 유동규도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걸로 봐서 정진상 실장과의 통화한 여부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다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유동규 씨가 뭐 휴대전화를 던진 거는 반드시 꼭 정진상 실장과의 통화만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사실 자체는 뭐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휴대전화를 한 2주 전에 바꿨죠. 바꾸고 나서 아마도 뭐 그 사이에 이건 뭐 추론이지만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김만배 씨라 같은 민간 사업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던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정진상 부실장과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뭔가 숨기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맞물려서 과연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질문인데 오늘 저희들의 이 단독 보도가 매우 의미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야당은 국감 때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할 때 그 직전에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매우 규명하고 싶어 했어요. 김은혜 의원도 그랬고 다른 국감 의원도 그랬고 야당은 왜 그토록 결과적으로 이 정진상 실장으로 드러났는데 정 실장과 유동규가 통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밝히고 싶어 했던 겁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성남 대장동의 그 사업이 만들어질 때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정리했냐,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던 거고 그러면 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고 있었느냐 이런 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일날 아침에 무언가 한참 지난 시점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통화를 한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직원 중에 하나다. 나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다. 작년에 얼핏 뭐 그런 얘기 들은 이유는 사표 내고 나가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그렇게 위급하고 중요한 때 왜 그러면은 경기지사실에 연락을 해서 유동규 씨가 통화를 정진상 실장과 했을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끝내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뭐 약을 먹었다는 거는 정작 보도에 없었고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 어디서 들었느냐 누구냐라고 추궁을 했는데 끝내 이재명 후보는 기억이 없다라고 예.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사실은 좀 전에 이정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진상 씨의 해명으로만 본다면 정진상 씨가
그 시간에 유동규 씨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먼저 아침 이른 시간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 그날 왜 그러면 정진상 실장은 그 많은 시간을 놔두고 유동규 씨와 그때 그 시간에 확인키 위해서 전화를 했나라는 궁금증도 생겨요. 압수수색 직전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걸 그럼 알고 전화를 한 건지 왜 그 바쁜 그 출근 시간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아침 이른 시간에 그 시간에 먼저 전화를 했을까? 오히려 유동규 씨가 먼저 정진상 실장한테 통화를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그 해명 자체도 더 정진상 실장이 소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 의견이었고요. 이번 전재수 의원께 비슷한 질문 묻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재명 후보는 이 내용대로라면 바람직한 내용인데 수사 잘 받아라, 숨기지 말고 정진상에게 보고받았습니다. 정진상과 유동규가 통화했습니다. 라고 국감에서 얘기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국정감사를 이제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야당이라면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의혹이랄까 또 사실관계 확인이랄까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총공세를 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예를 들면 정진상 씨와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무슨 통화 내용이었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순간 또 다른 의혹의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당시 시장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굳이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정감사장이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숱하게 많은 확인 안 된 사실들과 또 확인된 사실들이 뒤죽박죽이 되고 시간이 앞뒤로 막 섞이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논란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굳이 누구와 통화를 했다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고 나면은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정감사장에서 선 기관장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더 많은 이제 그 에너지가 또 소모가 되고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뭐 기관장으로서 충분히 굳이 특정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굳이 말 안 하는 것이 무슨 크게 범죄와 연관이 돼 있다거나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만배 씨와 남욱 씨 이 두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세 사람을 구속시킨 겁니다.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된 셈인데 김만배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십니까? 네.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로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분의 정책을 따랐다라는 김만배 씨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임을 명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죄수들의 딜레마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윤석열 캠프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조계 이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나도 아니다라는 논리다라는 해설도 달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김만배 씨는 왜 구속이 된 거고 김만배 씨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분의 정책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발언이 윤석열 후보가 내놨던 해석대로 가능한 겁니까? 일단 김만배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가 이번에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부분은 그동안 검찰이 정확히 초과 이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는 점, 또한 뇌물 5억 중의 수표 사억의 전달 과정을 밝혀냈다는 점, 아울러 이 청사 CCTV를 통해 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대질 조사 이후에 서로 입맞추기 정황이 보인다는 정황 제시를 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영학 회계사가 제시한 녹취 파일이 지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는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를 김만배 씨에게 제시함으로써 증거 능력의 문제 여지를 없애버린 점 등을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임죄가 충분히 적용될 만한데다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구속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그분의 지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표현은 이 자체만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범죄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장의 공모 지침에 따라 일반적인 사업 공모에 응찰하는 사업자로서 그 지침을 성실하게 따랐을 뿐이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만으로는 곧바로 이 후보의 범죄 혐의 가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만배 씨와 남욱 씨에게 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까요? 법원이 밝힌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 그 범죄 혐의 소명된다는 혐의가 뭡니까? 바로 배임 플러스 뇌물입니다. 배임 플러스 뇌물. 대장동 의혹의 핵심, 결국 유동규, 김만배, 남욱, 성남 도계공 본부장과 화천대유의 실소유와 주모자 김만배, 남욱 이 세 사람 모두에게 배임 플러스 뇌물 혐의로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 발부한 겁니다. 다만 정민용 씨는 공모집시서 작성 및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요구 혐의와 관련돼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법조계는 관련자 중 대다수가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다. 이재명 후보 등 윗선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 대장동 수사가 대선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분께 묻겠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시장, 그리고 고 성남 도계공의 사장 대행이 유동규,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이제 김만배, 남욱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이재명 시장 빼고 유동규, 김만배, 남욱이 배임 플러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어요.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배임 범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법원도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임이라는 것이 이제는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 혐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는 관련이 없고 유동규 선에서부터만 배임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배임 혐의를 하면서 651억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검찰이 아직도 본질에 안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651억이라는 거는 대장동 땅을 1,500만 원에 평당 팔 수 있었는데 저거를 1,400만 원을 팔아서 손해가 생겼다는 거기서 나온 액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화천대유 쪽에서 많은 이익이 생기는 건에 대해서는 아직 본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일단 저것만 놔두고도 검찰이 아직 본질에 들어가지 않았다. 두 번째, 근데 이런 상황까지 오면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당연히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유동규 씨가 정진상 실장과 통화한 내용까지도 나온 이 상황에서 아직 검찰이나 경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사 내지는 배임 문제에 관한 거를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검찰이 지금 뭐 수사 능력 아니면 의지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김만배 씨가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성남시가 만들어 놓은 지침에 따랐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법리 검토를 많이 해서 그분도 보호를 하고 나도 배임 내지는 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말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했던 얘기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보호하면서 나도 보호하기 위한, 배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발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 또 재밌는 거는 김만배 씨는 그분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 혐의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 전재수 의원님, 성남시장 빼고 도계공 사장 대행과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에 양수겸장 창방패가 다 배임 혐의가 적용돼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배임 혐의 적용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 그다음 김만배, 유동규 이 세 분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제 신병을 확보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분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돈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구속이 된 거거든요. 결국 핵심은 돈입니다. 이제 이 핵심적인 인물 3명을 신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만배든 남욱이든 다 배당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이 부분으로 수사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재명 그 후보의 배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공적 영역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뭐냐면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는 확정할 수가 없으나 어떻든 위례 신도시 사례를 볼 때 이 민간들이 비율로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비율로 했을 경우에 민간 개발업자들이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결국은 성남시 몫을 줄여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미래 이익이 네.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성남시의 몫을 사전에 확정을 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것을 5,500억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민간 개발업자들이 말하자면 자신들의 이 투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500만짜리 땅을 1,400만 원에 분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 사람들은 민간 영역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모를 하고 배임을 하고 돈을 주고받고 예.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남시장까지 배임 혐의가 예. 가능하겠느냐. 만약에 가능하려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은 혐의를 밝혀낼 수 없으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불가능하다 얘기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탐욕적인 결탁이거든요. 예. 이 탐욕의 핵심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계좌 추적도 돈의 흐름을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예.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돈의 종착지가 어딘지, 그러면, 그리고 돈 받은 네.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예. 이걸 밝히면은 저는 이 사건 수사가 오히려 간단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 배임 범죄를 연결하는 것은 이건 악의적인 거다. 그러면 민간업자의 이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대로 이재명 시장이 다 대장동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히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소위 말해서 인허가와 관련된 또는 전반적인 공모 지침서를 정하는 문제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민간 개발업자들의 탐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쪽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뭘 편의를 봐주고 했던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는 겁니다. 별개다. 별개죠. 그러니까 예.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영역에서 나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무슨 배임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사실은 국민들이 여기까지는 별로 나중에 지금 현재는 이재명 후보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건을 이재명 후보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그럼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한 국민들은 진상을 규명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좀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굳이 답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다. 내지는 지금도 통화 내용이 나오는데 모른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모든 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실은 수사 협조하면서 다 얘기를 해놓고 정치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법적인 영역은 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건에서도 진상규명에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계속 늦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배임 범죄가 있었다라고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쪽이 있는데 바로 경기도의 산하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현직 사장 모두가 대장동 개발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서 성남도계공의 윤정수 사장이 보고서를 냈죠. 배임 범죄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남도계공의 배임 범죄 성립 보고서는 사장 그분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윤정수 성남도계공 사장이 반박을 했는데 성남 시민과 국민께 보고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공식 입장이다. 사장이 작성했다고 사장 개인 의견이라는 주장은 매우 저급하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윤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기존의
도계공이 밝혔던 보고서 내용은 우리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에는 배임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땅히 추가 이익에 대해서 따져봤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렇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현직 사장 모두가 대장동 개발에는 범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 됐군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봤을 때도 배임 혐의가 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는 1,793억 원의 배임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1,793억 원의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라는 걸 이제 적시했죠. 근데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겁니다. 땅값이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 환수 조항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 않은 적법한 이유를 자신들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제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채택하지 않은 거다.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모 지침서라든지 사업협약서 초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지금 이번에 이제 기각이 되긴 했지만 정민용 변호사 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간 사업자들과 결탁돼 있는 인사들이 그것을 뺀 거죠. 그러니까 삭제를 했다라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본 거고 그것이 굉장히 배임의 중요한 증거로 된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표현을 보고서에 넣습니다. 공모 지침서라든가 사업협약서를 시장에게 당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성남시장에게 별도로 보고했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보고서에. 그 얘기는 물론 뭐 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시장한테 보고됐는지 잘 모르겠다일 수도 있지만 시장에게 보고 없이 어떻게 공모 지침서나 사업 협약서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전에 지금 이 배임 혐의가 이재명 후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지금 관건이 돼 있는데 자 지금 김만배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남시장이 만든 지침대로 우리는 공모를 진행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지침은 이런 거죠. 건설사들을 배제하고 고정수익을 포함한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내가 만든 걸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침서가 배임의 증거라면 당연히 이재명 시장에게도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로 시작된 이 수많은 내용들 박정환 대변인,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기자, 박정 변호사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규는 왜 압수수색 당일 정진상 실장과 통화를 했을까요? 이 후보는 누구로부터 유동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국감에서 얘기하지 않은 걸까요?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오늘 투표 마감 누가 이길까? 먼저 야당 대선 소식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당원 투표율이 60%를 돌파했습니다. 오늘까지 투표가 이루어지고 내일 바로 후보가 발표됩니다. 60%를 넘었어요? 지난 1일에서 3일까지 진행된 경선 당원 투표율이 61.46%, 신기록. 오늘 투표 마감되고 최종 투표율은 65%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마감된 게 62% 가까이 투표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못해도 뭐 65 이상은 넘을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당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동원 가능한 수준의 투표율은 이미 넘어섰다. 최종 결과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당 관계자들은 지금 3일 내내 결과 모르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왜 인터뷰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응답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틀간 총 6천 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 실시하고 있는데 당 관계자 질문이 길어 응답률 낮을 거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조기 종료 가능성이 크다. 당 관계자들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어떤 열기다라는 거겠죠. 내일 오후 2시에 최종 후보가 바로 발표가 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바로 발표됩니다. 자 일단 그럼 이재명 기자 오늘 마감돼요? 다? 오늘 마감되죠. 내일은 투표 없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감되면 투표율 최종 몇 프로로 예상하십니까? 뭐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지만 모바일 투표까지가 54.5%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부터 ARS로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 당원들에게 ARS 전화를 다시 거는데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어제 그래서 61.5%가 된 거죠. 그럼 오늘도 똑같이 적용하면 7%포인트가 오른다 그러면 68% 정도 되겠죠. 근데 어제보다 참여율이 좀 낮겠죠. 아무래도 어제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테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한 65% 안팎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한 66, 67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역대 최대 참여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참여가 그렇게 많다는 건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조직표가 그만큼 대거 참여한 건지 아니면 조직표를 넘어서는 어떤 바람이 존재하는 건지 그걸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진애 앵커는 그러려면 왜 인터뷰 하냐 하지만 국민의힘 당사자들도 굉장히 궁금하게 저 투표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지금 이제 경선 투표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투표율이 높다는 건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 누구에게 부는 바람일까요? 이게 가장 큰 관심일 텐데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이야기입니다. 병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MZ세대에 맞는 병역 체계를 구축하고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장병의 자기개발, 의료 체계 개선,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의 방안을 비롯해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젊음의 가장 찬란한 시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장병들의 헌신이 제대로 대우받고 또 그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더욱 다듬겠습니다. 정식 후보가 되고 정권을 잡게 되면 바로 좀 관찰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 남성들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는데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비리 덩어리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내년 대선을 관권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청와대 상춘제 미락에서 무슨 협잡이 오고 갔는가? 총체적 당선 지원과 배임 안전을 미락했는가? 대장동 특검 거부와 봐주기 수사를 약속했는가? 적각 특검을 받아들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임기 말 하산길에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대목받기는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도리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 가라. 임기 말 하산길이라는 표현까지 홍준표 후보는 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서로 내가 유리하다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대홍이냐 무여홍이냐 윤홍 신경전 홍준표 후보 이틀만 지나면 무대홍 무조건 대통령 홍준표로 간다. 무대홍이다. 이재명을 압도할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은 홍준표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당원과 국민 무여홍 무모하게 여당의 환심을 사려 하는 홍준표 무여홍의 본때를 보여주려 투표와 여론조사 응하고 있다. 대세는 윤석열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각 정부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모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두 분도 함께 하십니다. 같은 분들인데 자 부산 민심을 잘 알고 있는 전재수 의원과 강원 민심을 꽉 잡고 있는 또 박정아 전 대변인 두 분도 요 결과에 대해서 아마 조직과 데이터를 돌려보셨을 거예요. 일단 강원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뭐 무대홍입니까? 아니면 대세는 윤석열입니까? 글쎄요. 오늘도 여론조사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우선은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주 쪽 분위기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지금 당원들 투표율도 높은 것,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게 일단은 뭔가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것 같아요. 폭발 비슷하게. 이거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일단은 저희 쪽 뭐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그 본경선에 여러 차례 토론회가 있었고 쭉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제가 느낀 건 이미 정해놨던 후보가 꼭 그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돌아 제자리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가 초심이 강화되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토론회를 포함한 본경선 과정이 크게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변별력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 먹었던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정도로 뭐 저한테 저는 의견을 물어보거나. 아니, 그래서 원주 분위기가 어떠냐고요. 돌아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박정화 대변인이 느끼기에 원주시잖아요, 지역구가. 원주 분위기는 어때요? 원주는 강원도 원주 뭐 이런 데는 옛날부터 사실은 그 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어요. 홍 후보보다. 근데 이제 중간에 여러 말실수들이 있고 막 이래서 어려운 국면도 있었는데 이게 돌아 저는 뭐 그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박정화 대변인 개인적인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것 같다. 원주에서 부산을 꽉 잡고 있는 10년 정치 낙선했다가 지금 재선 내리. 부산 쪽은 어때요? 네, 뭐 꽉 잡고 있지는 않고요. 네, 무슨 말씀? 네. 일단은 투표율이 이제 폭발하고 있다. 그렇죠. 주목할 만하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전 당대표 선거라든지 뭐 경선 투표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높은 투표율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으로 보자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57만 당원 중에 지금 오늘 최종 투표율이 한 60% 중반, 65, 6% 요 정도 예상을 하는데 57만 명 중에서 얼마 전에 끝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경우에는 220만 명 중에 68%가 투표를 했습니다. 되게 높았네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220만 중에 68%, 57만 중에 65, 6%. 그러니까 이게 뭐 투표율이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제 논리적으로 비약이고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당원은 우리 쪽이 더 많다. 오케이. 부산은요? 부산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홍준표 후보께서 경남도지사를 하셨고 고향도 창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향 사람에 대해서 이게 좀 더 마음이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 초반에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앞서 나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말실수라든지 또 홍준표 후보 또 고향 사람에 대한 이제 마음이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부산 분위기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확실하게 역전은 한 것 같고 다만 얼마만큼 많이 역전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초반보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253개 지역구 중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 170개 지역구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다 넘어갔다 그래요. 그 조직적으로 굉장히 열세인 상황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악정고투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홍준표 후보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했을 때 이게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후보에게 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굴러온 돌아인데 채이는 기분이 인지상정 되게 좋아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 세상만사 순리대로 가야 되고 막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데 4개월짜리 굴러온 돌아인데 이제 본돌이 채여가지고 지금 날아갈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홍준표 후보도 요즘 마음이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렵겠구나 이런 이제 측은지심도 좀 느껴집니다. 자,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뭐 정확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두 분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원 원주와 이제 부산 쪽에 두 분의 생각과 분위기에 대해서 두 분의 개인적 견해만을 말씀드렸다는 것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대권 선언한 안철수 후보와 거강꾼 노릇을 하는 대선 후보는 징계할 수 있다라고 초강수의 발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철수랑 연락하지 말란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거강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당 밖의 세력과 교섭을 하려고 한다든지 당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윤리위원회에도 별도의 지침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표가 분산될 경우에는 이제 야권 승리 자체가 좀 어려워지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독자 출마를 선언했고 저는 따로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연락하면 징계하겠다라는 얘기까지 꺼내 들었어요. 연락하지 말라, 단일 안 한다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정치 평론 같은 그 버릇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제가 가진 에너지 모두를 쏟아부어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어서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일화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신 걸로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 진정으로 열망하고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국민의 후보가 양보한다면 뭐 확실히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대표님께 양보할 후보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자 대결로 만약에 간다면 승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설문 의원이 이재명 후보 면전에서 대선 후보들 다 고만고만하다 라고 말하고 2주간 남미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훈 의원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장면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이재명 후보가 부패 세력 적반하장 공세를 끊어야 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강력 어필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민간개발업자들의 민간 이익분을 나누어 가졌던 이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왜 공공개발을 100% 하지 않았느냐라고 억지 주장에다가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들이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고 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로서 우리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입니다. 보도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그리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적반하장식 공세다. 즉 야당을 향해서 부패 세력의 적반하장식 공세다라고 강하게 정명 대응하겠다. 반격할 기회다라고 전운의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면전에서 대선 후보는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발언을 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거라는 첫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고만고만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후보를 잘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호소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후보를 잘 만들어서 성공하자라는 아주 훈훈한 결론이었지만 대통령 후보들은 다 고만고만한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한 장점이 있다. 국민들은 진실한 사람을 원한다라는 발언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난 경선에서의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설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 당시 형수 욕설 들어보면 인성을 인정 못한다는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겠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신복이다. 이재명 게이트다. 이재명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재명이 후보되면 본선 가면 진다. 원팀은 장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고만고만해요. 이 발언. 진의가 뭡니까? 근데 고만고만하다는 표현도 굉장히 귀에 꽂혔지만 사실 그 전에 서른 이제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통령의 뭐 자격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 첫 번째로 진실성을 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진력을 꼽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히는 게 추진력이죠. 예. 가장 약점이 어떻게 보면 진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국감에서의 발언도 과연 저게 진실한 발언이냐 우리가 그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을 대통령 조건을 첫 번째로 꼽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설훈 선대위원장이 하고자 했던 얘기의 핵심은 그게 오히려 아니었을까. 그래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어떤 진실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결국은 조금 전에 봤지만 대선에서 필패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어제 처음으로 대선 후보로서 선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첫 일성이 그겁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이 역시 국민의힘의 어떤 부패 세력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하고 나서 추진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성남시 외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엇을 막을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적절한가 생각이 들고,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 사건 자체가 배임 혐의를 넣은 게 결국은 공모 지침서를 민간 사업자들이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민간 사업자들의 배점을 조작해서 그들이 선정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사업협약서에서 고정 수익만을 환수하게 하고 초과 수익 환수를 조항을 넣지 않아서 결국은 막대한 이익이 민간 사업에 돌아가게 했다. 이것이 지금 검찰이 배임 혐의로 이들을 이제 구속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끼어들 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런 배임 혐의가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 대장동 사건, 대장동 특혜 의혹 자체를 물론 그 전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의원자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공공 개발을 막았다. 뭐 이 부분이 사실일지 몰라도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자체는 국민의힘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건 제가 볼 때 서른 의원이 얘기했던 진실성과 과연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이 개인 견해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야기 안 할 수밖에 없죠. 끼어들 틈이 있다. 저긴 끼어들 틈이 없다. 왜 그러냐면 있다 없다. 대체적으로 이제 비리 부패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돈이거든요. 돈 받은 세력, 금전적 이득을 본 세력, 경제적 이득을 본 세력이 결국은 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다른 건으로 구속이 돼 있는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오선 의원의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계시면서 도대체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받은 대가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리로 6년 근무했는데 50억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순실의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화천대유에 고문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돈 받고 경제적 이득 보고 금전적 이득 본 사람들은 전부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은 민간 부동산 업자들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법제도들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개발업자들의 공공환수를 막기 위해 가지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그들의 이익 중에서 부담을 해야 될 개발 분담금을 서울 수도권은 50% 감면해 줍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100% 전부 다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 동안 한시적 조치였는데 이장우 의원인가 그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또 3년 동안 연장을 해가지고 개발 분담금을 완전히 또 면제를 해줍니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극단적인 탐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제도도 그렇게 법을 고쳐가지고 개정을 해주고 돈 받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전재수 의원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대장동은 이 시장이 한 거다. 그때 시의원도 다 민주당이다. 왜 국민의힘을 끼어드냐라는 이재명 기자의 견해. 돈 받은 사람이 결국 누구냐?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냐? 난 전재수 의원님의 견해, 팽팽하게 두 분의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판단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요즘 가장 시그니처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까지 최대 더 줘야 된다. 30에서 50만 원까지 해서 더 줘야 된다라는 건데, 김부겸 총리가 주머니 뒤져봐라 돈 나오나 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묘한 신경적 양상을 벌이고 있는 셈이 되는데,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뭐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죠. 다만 후보께서 공약을 한 거야. 저희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죠.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표현들이요 자꾸 이제 기사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서른 의원은
고만고만하다라는 표현을 했고 김부겸 총리는 막 주머니 뒤져서 뭐 돈이 나오나 라고 뭐 강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돈을 털어가는 듯한 표현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서른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5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국회의원 경력도 오래된 인사이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비교적 거침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취지 자체는 어떤 사람이 와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표현을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손쉽게 와닿게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적어도 국민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니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 차익 부분도 추가로 지급하자는 취지이지만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현재 이미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상 더 이상 지급할 재난지원금 재원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역시나 이재명 후보의 평소 특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언제 정책 추진할 때 예산 남아 돌아서 정책 추진하느냐,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해야 하고 그 준비는 그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여기서 다분히 각 인사들의 평소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다양한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대권 행보, 이 웹툰과 관련된 곳에 방문을 해서 한 웹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오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성배 변호사님, 뭐 어떤 웹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보도가 많이 나옵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부천 테크노밸리 웹툰 업체에 방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각 언론사 기자들도 동행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당시 업체 벽면에 걸려 있는 사진들을 둘러보다가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웹툰의 발걸음을 멈추더니 제목이 확 끄는데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 오피스 누나 이야기가 웹툰 제목이에요? 예, 제목이 확 끄는데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서 업체 관계자가 농담으로 성인물은 아닙니다라고 대응을 하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두 개 언론사가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 한쪽에서는 확 끄는데라고 표현한 반면에 한쪽에서는 화끈한데라고 표현합니다. 이 서로 다르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애초에는 이 두 가지 버전을 모두 공식 배포 메일을 통해 배포를 했다가 논란이 일자 제목이 확 끄는데 버전만 배포를 한 것입니다. 이 발언 자체, 즉 화끈한데라고 했든 확 끄는데라고 했든 이 발언 자체가 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 웹툰은 성인 웹툰이 아니고 오피스에 있는 어떤 누나의 이야기인데 이 제목이 확 끄는데? 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겁니다. 야당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국민의 당 논평이 나왔군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재명 후보 사무실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확 끌리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저급한 성감수성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두 분 짧게 한번 의견 주시죠. 오피스 누나 이야기,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누나의 이야기인데 이 제목이 확 끌립니까? 아니 뭐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웹툰 제목을 보고 저렇게 이렇게 화끈한 건지 확 끌린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간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표현을 한 이재명 후보의 성인지 감수성 내지는 기본적인 그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사실은 저는 궁금한 대목이에요. 뭐 요즘에 뭐 로봇 논란도 좀 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어디까지 보여주실지 좀 이 본선 국면에서 쭉 보면서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재수 의원님, 오피스 누나 이야기 제목이 확 끌리십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라고. 그 정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뜨거운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세 가지 소식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은 국토위에서 또 저 인형이 등장했군요. 저희 대똥이에요, 이름이? 두 번째,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영 씨가 이재명 후보의 로봇 행동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작심 일침을 했습니다. 혐오감만 부추긴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 송석준 의원이죠. 송석준 의원이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와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게 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함께 보시죠. 그 대통령 좀 갖고 오세요. 그렇게 나왔네. 아이, 또 들고 오냐? 나로 말할 것 대동이에요. 얘가 뭐 자꾸 이상한 걸 먹더니 자꾸 이상한 구린내를 풍겨요. 그래서 얘 이름을 대동이가 아니고 대동으로 이름을 좀 바꿨어요. 들어보세요 좀. 왜 나가세요? 좀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대동이를 가져온 사연을 지금 아니 이렇게 사연을 저렇게 탈취하는 겁니까 이거? 야당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코미디장이네. 아니 국민의 소리가 왜 그러세요? 소리가 코미디.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 장면을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기자 이 장면을 제 아들 딸에게 보여주기 싫어요. 이재명 기자는 어때요?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국토위가 전체를 열었죠.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과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더 이제 뭐 황무선 전 성남도시개발사장의 사퇴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더 캐묻겠다 이래서 소집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으니까 놀라 있었는데 그 와중에 송석준 의원이 지금 여러 번 저걸 이제 꺼냈었죠.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대장동 사업이 어떤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 특혜 사업이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사실 여러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뭐 의미도 없는 뭐 본인 의미가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인형을 놓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도 그래서 지난 20일 날 이재명 후보를 당시 경기도지사였죠. 증인을 출석시키고 했던 국감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게 어떤 대장동 게이트라는 게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데 저렇게 송석준 의원이 스스로가 저 문제를 희화화시킨다는 게 잠깐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송석준 의원이 국토부 국장 출신입니다. 그럼 누구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저 문제를 지적하고 캘 수 있을 텐데 저렇게 희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제가 볼 때 김기현 원내 지도부가 송석준 의원에게 저건 좀 경고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저 대똥이라는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온 것은 이제 양두구육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지적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아니고 논란이 될 때마다 여러 번 들고 나온 거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가 강하게 지금 질타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사실 저게 저 개똥인지 대똥인지 강아지가 대장동에 어떤 날카로운 걸 야당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합의 없이 자꾸 왜 저런 거 들고 나와서 여야 간의 눈살 찌푸리는 장면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건 뭐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이 뭐 말로 쓴다라는 것보다 뭐 물건 들고 와가지고 하면은 시각적 효과도 있고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자꾸만 지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게 진정성에 이제 의문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국회에서 들고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물건, 녹취록, 영상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국회회의장에 들고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더더구나 송석준 의원은 여야 간의 의사 일정을 합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사를 맡고 계시거든요. 근데 간사가 되면은 주로 의원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면 그걸 중재하고 화해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오히려 간사가 나서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저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국토위가 상당히 좀 파행이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송 의원이 여당 의원이 저를 가져가니까 반려동물을 납치해 간다는 표현으로 항의를 하잖아요. 지금 반려동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희화시키는 거죠. 예. 인형이죠, 인형. 예, 인형인데 이제 반려동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의도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좀 웃기는 일이 돼버리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영 씨가 정치과 전문인데 이재명 후보의 이 로봇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로봇을 미인 행동을 보고 정상적이라면 불편한 것이다 라고 정치과 전문의 강윤영 씨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반발을 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이 막말마저 공동 명의하는 참부부다. 부부 마타도어다니다. 원 후보 모든 거 포기한 데 국토대장정 떠나셨던데 함께 떠나는 것이 부부 금슬에 좋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로봇계 파동은 주변으로도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데 가수 이승환 씨와 또 진중권 교수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NS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승환 씨의 SNS를 보면 11년 동안 백돌이 밥 안 줬다, 전기 안 줬다는 거죠. 로봇. 죄책감 치거나 1도 없이 로봇의 허기짐에 감정이입 못하는 난 사이코패스냐라며 이제 원희룡 후보 측의 주장을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는 밥을 주든 안 주든 알아서 하되 사람들 보는 앞에서 패대기만 치지 마라. 꼭 하셔야겠다면 혼자 계실 때 하라. 라고 다시 비판을 하며 설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걸 가짜 뉴스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저도 그 뉴스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불편하긴 불편했어요. 우리가 뭐 가령 우리 택시를 타고 문을 닫을 때도 조심스럽게 살살 닫는 분이 있고 그냥 쾅쾅 닫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뭐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강윤영 그 원희룡 후보 부인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여당의 후보로 당선이 되신 분을 소시오패스라고 표현했던 거는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지금 전용기 의원이 저렇게 무슨 뭐 부부 마타도어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비난받을 발언인가? 저는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로봇을 확 뒤집었던 그 부분은 분명히 불면 뭐 무생물이지만 제가 볼 때도 좀 불편했다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셨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장면 혹시 다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제 로봇 전시장, 로봇 박람회 행동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요 장면이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로봇을 뒤집었는데 분위기는 좋았어요. 한 참가자는 이러다 고장나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실제로 나왔었고 이재명 후보 측은 저게 로봇이 복원 능력을 테스트하는 장이었다라고 해명과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판단 여러분께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중진이죠.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TBS 김어준 씨에 대해서 작심 발언했습니다. 목소리 있습니까? 들어보시죠. 제 생각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방송인은 방송에 열심히 하시면 되는 일이고 또 선거를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잡는 건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 이상민 민주당 뭐 중진 의원이죠. 대선배 의원이죠. 김어준 씨의 발언 아주 극소수 사람 말고는 기가 찰 얘기다.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염증과 혐오감만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당에 들어와서 당직을 맡든지 책임지는 건 어떤 것을 하든지 라며 김어준 씨에 대해서 작심하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사실 민주당에서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들이 많고 적극적인 옹호가 아니면 아예 코멘트를 안 하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엄청난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이 김어준 씨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어준 씨는 상당히 인기 있는 방송인이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인사가 김어준 씨에게 이렇게 상당한 비판을 가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판을 가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인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구나 그 현상은 일반적입니다. 온전히 좋은 이야기만 들린다면 그것이 더 어색합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신환 유승민 캠프 종합상황실장, 오신환 의원도 김어준 씨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오세훈 시장 방송 나와라. 우리도 애로사항 많다. 라며 얘기를 하자 오신환 유승민 캠프 종합상황실장은 TBS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시대에 잘 맞나 억대 연봉의 호가호위 한 분. 이제 빠지면 된다라고 여야 모두에서 일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상민 의원은 사실 민주당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분 아닙니까?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제 선배 의원이시고 평소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하실 말씀 똑부러지게 하시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평소 이제 그 이상민 의원님 그 성향이 좀 비춰보면 뭐 충분히 이제 뭐 하실 말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 하셨다. 뭐 이렇게 봅니다. 뭐 충분히 뭐 하실 말씀 하셨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아마 이상민 의원은 2012년 총선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2년 총선이 이명박 정부 5년 차에 이루어졌고 이제 총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정권 심판의 여론이 팽배했죠.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이 통합진보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서 다 민주당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였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김어준 씨와 같은 나는 꼼수의 멤버였던 김용민 씨를 공천했었고 김용민 씨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당시에 민주당은 낙검수의 팬덤을 무시할 수 없어서 결국은 김용민 씨를 후보에 사퇴시키지 않고 계속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수도권 민심을 악화시켰고 결국 총선에 패배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많았죠. 결국은 이제 낙검수 팬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 내에서 굉장히 극소수인데 그것을 너무 이제 과장되게 해석할 경우에 오히려 이제 선거에서 이제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이상민 의원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